시작. 안녕하세요. 남양유업 위기관리 케이스 분석 발표를 맡게 된 김지선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발표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Executive Summary를 시작으로 기업과 기업의 스테이크홀더 맵을 통해 기업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컨버스의 3단계 이론을 입각하여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양유업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고 랜디스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한 뒤 재원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Executive Summary입니다. In August 2013, one consumer living in Mokyo District found a thing presumed to be a dead frog in the Imperial XO, the product of the Namyang Dairy product. The company requested an investigation for the source of the frog to the National Forest Science. For 2 days of the investigation for consumption, they become sure that there is not a single possibility for insertion of the frog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For 2 months of the investigation for production, they found out that the company was unconnected to the incident. The specific reason was not fully covered. For this case, the Namyang company supposed that its insight happened by malevolence, and they chose the Daniel strategy as they fully denied the suspicion for it. They provide media with press releases and source advice from the objective professional to gain trust. Also, after crisis terminated, they opened the process of production to the media and invited them. MBC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남양유업은 50년 분유 명가로 칭송되어지며 1964년 남양유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유 사유, 발효유 등 9개의 제품군으로 주요 사업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업계에서 약 40년간 과점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영 이념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남양유업의 CEO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위기 상황을 둘러싼 중요한 배경 요소들입니다. 먼저 분유 업계는 남양유업과 멜유업 두 회사의 과점 시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국내 출생률 감소 문제와 더불어 육아공업이라는 업계의 특성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유 시장에서는 경쟁사와 뺏어오기식의 치료할 점유율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타사의 먹이나 남은 분유의 자사에 새 분유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유 시장의 소비자층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분유 선택의 1순위 기준으로 뽑을 만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많은 수다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분유 제품을 자꾸 바꾸면 아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제품의 특성 성장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먹인 분유의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로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고 이용종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유 회사는 병원과 조리원에 리베이트 형태로 금품을 제공하여 자사의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 행태를 벌여오다가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 남양유업이 겪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남양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의 분량을 떠넘기는 푸시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양 사태가 되었고, 이번 대리점 점주에서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남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75% 이상 감소하였으며 순손실만 50억이었고, 이때 발생한 주가 하락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저희가 기마을 사례로 선택한 개구리 사건이 이 사태의 여파가 진행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프리크라이시스 관점에서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매니지먼트에서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업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치로 신고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1년 조사한 결과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분유에서 발정된 이물질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분유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거나 혹은 분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워낙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이고, 소비를 할 때 많은 관심의 주의를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에 비해서 이물질이 더 잘 발견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유 이물질 사건들에 대해 기업들은 소비자 과실을 탓하거나 심지어 블랙 컨슈머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업체들은 제조 공정상 유비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축해오는 등 소극적인 대처만을 해왔습니다. 이런 플로탁트 탬버링과 관련된 이슈는 업계에서 이미 흔해졌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서 만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다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료 원산지부터 사용전 검사, 완제품 검사에까지 모두 277가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함을 출고해 왔으며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유 제품을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해 남양유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2006년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2013년 유통중 상품 변질 사건도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eputation Management 차원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남양유업은 꾸준한 CSR 활동을 해왔습니다. 198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CSR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낙농업자, 임산 등 중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왔고, 하지만 남양유업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보시는 밀어내기와 막말 파동으로 인한 남양 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업계 2와 3위인 매일유업과 율동 후디스에서 각각 신뢰도와 웰빙 지수와 같은 지표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분유 업계에서의 남양유업의 점유율은 좀처럼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는 분유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리시스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위기의 유형은 사실 정황이 실제로 밝혀지지 않아서 위기 유형을 한마디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에 두고
이번 위기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블랙 컨슈머에 의한 멜로벌런스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블랙 컨슈머 사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고 유통 채널이 온라인화되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 건수도 25년간 96배나 늘어났으며 83.4%의 기업이 악성 미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만족보다 불만을 주변에 알리는 성향을 가지고 불만 소비자의 31%는 적극적으로 이를 전파한다는 소비자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 컨슈머를 대하는 기업들의 자세도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거소 및 고발 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사건 일자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최초 신고가 남양유업 거국의 만족센터에 들어왔으며 이외에 남양유업은 곧바로 법원 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소비자의 인터뷰가 MBC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만스 홀릭 베이비 같은 인터넷 유아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22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시약처의 결과 발표에 따르며 소비 단계에서 별다른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는 남양유업은 가진 신고를 통한 빠른 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소비자 신고 지역인 해당 관할 지역에서 소비 단계 조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시약처의 1차로 소비 단계 조사를 종료한 후 제조 공정에 있던 세종시에서 2차로 제조 단계 조사를 착수했으며 본격적으로 제조 포장 단계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외부적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2일 오후 3시 무렵 남양유업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분유는 제조 공정동 다양한 규격의 거름막을 통하기 때문에 45mm인 개구리가 결코 통과할 수 없으며 제조 후 4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방건조 상태의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또 생물이 혼입된다고 하더라도 수분 5% 미만의 급기 건조한 상태의 물체가 분유이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남양유업 측에서는 이 사건이 블랙 컨슈머의 악의에 의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후 약 2달 동안의 조사 끝에 세종시는 2차 조사인 제조 단계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혼입되지 않았음을 실시 결과와 CCTV를 통하여 확인하는데 동시에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개구리가 제조 단계에서 혼입될 경우 150g의 단단한 분유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고 상황과 같은 형태의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연구 결과가 냈습니다. 또한 8월 말부터의 제조시설, 생산된 제품의 시험 성적서, 이물 검사, 제조시설 내 해충 모니터 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양유업의 대응은 사실 확인을 위한 타당한 후속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종시라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통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위기 발생 후 사후 위기 전략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생산 과정을 알려 이물질이 절대 분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나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제조 과정을 위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견학로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원료 검사 과정을 더 강화시켰고 미디어를 초청해 제조 공정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남양 유업의 유기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남양 유업 이번 유기 사례의 스테이크홀더 맵입니다. 주요 공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양유업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 집단,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보,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입니다. 또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인 만큼 주요 공동의 경제사를 빼앗을 수 없던 것 같고요. 육아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과 액티비스트 그리고 다각층의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공동입니다. 이 사건은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경제사의 사주에 의한 자작극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보상을 노린 배드 컨슈머의 멜로버넌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양유업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저희는 평가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시役처에서 신고를 하였고 이틀 만에 1차 조사 종결 국과수에 의뢰하여 2차 조사를 빠르게 진행시켰고 더불어 외부 전문가의 정황에 대해 조사를 추가 의뢰했습니다. 또한 유사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기업의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분유업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남양유업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해 문제 제품 수거와 함께 동일 제품 2통을 증정하는 식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의 법적 보상의 책임의 문제, 사전 사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후의 모방 범죄에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유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이유는 남양과 해당 소비자 모두 추가적 행동을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남양과 해당 소비자 양측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남양의 경우 이미 큰 이슈로 나쁜 명성을 입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대중의 입에 어르락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전력이 굉장히 센 소비자군이 있기 때문에 컨테인먼트 측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품 특성 행상 2년 전후로 소비자층이 교체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큰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이후 어떠한 법적 대응이나 미디어 관련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분유가 직접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혀 많은 의구심을 사게 됐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사건은 정확한 연유가 밝혀지지 않은 uncertainty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유형을 분석하면 블랙 컨슈머와 멜로벌런스에 인한 프로덕트 템퍼링이며 이에 대한 남양유업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데니어와 어택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계속해오면서 이번 사건이 과연 멜로벌런스에 의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측면에서 나누어 멜로벌런스가 맞다면 누구의 악의인가, 경제사인가 혹은 소비자인가로 보았습니다. 또한 악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프로덕트 페일러였다면 남양유업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비아라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나온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사실은 콩껍데기였는데 액티비아 사측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민원을 일방적인 블랙 컨슈머의 주장이라고
취업해버리고 직접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궁을 하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생긴 메가 통급의 위기로 인해 위기가 크게 퍼지지는 않았지만 대응 또한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남양 유업의 누적된 위기라는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적인 위기의 발생은 결국 남양 유업의 분유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건을 멘디스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두 사건을 두 줄로 정리해보자면 유사한 사건의 발생에 다른 해결 방향으로 전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제품 소비자 특성, 기업의 명성, 그리고 위기 관리 전략에서 오는 것입니다. 웬디스의 사건은 제품은 저가의 제품이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유 제품은 소비자들이 극도로 제품에 대한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끼리 구전력이 매우 높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웬디스는 평소에 reputation management를 굉장히 잘 해온 기업이었지만 남양유업은 직전의 대리점 문제로 기업 윤리성이 부설수에 오르면서 명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또한 두 사례 유기 대응 차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건의 연유가 밝혀졌느냐 아니냐 오는 것 같습니다. 웬디스의 경우 소비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남양유업은 제조 공동에 대한 확인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사후평가 측에서는 두 사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가락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불쾌감이 주는 것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perception 갭을 줄이지 못한 웬디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양유업도 누적된 제품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이후로 제품 관련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오명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제언을 말하겠습니다.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은 사실 배드 컨슈머 관련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증적으로 배드 컨슈머의 멜로벌런스라고 추정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이 무심코 소비자를 의심했다간 대기업의 횡포라는 질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 모두들 정부 입증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 또한 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며 블랙 컨슈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비용도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곧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인상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착한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반복되는 애매한 악성 민원 관련 사건들에 어떻게 일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업계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